예,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야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쉽지 않고 또 기본적인 원리적인 사항이고 행정실체법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그런 부분이 많아서 다시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원고 적격인데요. 원고 적격을 행정소송법 12조 1항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다 해서 원고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치환이 됩니다. 그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권 성립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행정법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해서, 그죠? 처분의 위법 여부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 행정청에게 국민이나 주민이 뭔가를 요구하려면, 즉 권리가 성립하려면은 먼저 행정법규가, 그죠? 지속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강행법규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법률이 규정돼 있는 데다가 더해서 그 법률의 취지가요. 그죠? 법률의 취지가, 입법 취지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죠? 특정 사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즉 보호 규범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행정청이 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작용을 해서 예컨대 위법한 처분을 했다라든지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지체에게 뭔가를 요구했는데 법률에 따라서 요구했는데 행정청이 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사익보호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고요.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 법률이 시행되니까요. 강행법규성이나 뭐 그 밖에 뭐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는 거를 잘 포착을 해서, 그죠? 포착을 해서 뭐 이익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연히 이익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반사적 이익. 그 다음에 아무리 강행법규성하고 사익보호성을 갖추고 있다 손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한 또는 뭐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한다라면 온전한 권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청구권능 부여성 뭐 이렇게 해서 공권의 3요소라고 아주 오래전에 설명을 해왔는데 이 강행법규성이 없더라도, 그죠? 무하자재량 행사 청구권과 같은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를 채택한, 오늘날 문명사에서는 다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이 청구권능 부여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이 사익보호성 밖에 안 남고, 그 사익보호성에 따르는 법률상 이익이 원고 적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른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되는 거죠. 그죠? 통설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입각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행정법규를 실체법적인 행정법규를, 그죠? 잘 읽어서요. 해석을 해내는 거죠. 모든 행정법규는 다 공익을 위한 법이겠죠. 근데 거기에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숨어 있는지 없는지를 읽어내는 거죠. 만약에 읽혀진다라고 하면은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반사적 이익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률상 이익이 성립하면은 공권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실제법적으로. 소송법적으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고적 격의 판별 기준,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국가배상으로 가면은 손해냐 아니냐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다.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자, 그런데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이 상대방,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항상 인정이 된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른바 상대방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 이론. 근데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91페이지 주 7번을 보시면은요. 상대방 이론이 항상 작동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 중국의 선양인가? 선양 영사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양 영사관에 중국 사람이 사증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뭐 비자 신청을 한 거죠. 비자 신청을 했는데 선양 대사관에서 선양 영사관에서 선양인지 심양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이론대로라면은 그 중국 사람은 그죠? 출입국 관리청이나 뭐 아니면은 이 선양 영사관장 영사를 상대로 그죠? 사증 발급 처분, 사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100%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간혹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아마도 이게 중국에서는 중국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사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증 발급은 이 주권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이 사증 발급 신청에 관한 것은 상대방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영토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또 상대방 이론이 적용이 돼서 원고적 격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워딩이 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 원고적 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상당한 그러니까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적법하게 입국했고 상당한 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적 격이 있고요. 또 하나 예는 뭐냐면은 외국인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동포 있잖아요. 재외동포. 재외동포에게도 원고적 격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든 사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의 사안이죠. 누군지 제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처분의 상대방은 그죠? 원고적 격이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법률을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체 법률을. 그러니까 실체 법률에 무엇을 읽어볼 거냐가 이제 다음 쟁점이에요. 다음 쟁점인데 처분의 근거 법률을 읽어봐야 된다. 이거야 뭐 누구나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처분의 절차 법규나 뭐 준용 법규나 등등의 관련 법규를 읽어봐야겠다. 요까지도 이제 관련 조항 읽어봐야겠다. 요까지도 뭐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고요.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처분과 관련된 법률의 전 취지, 요까지도 이제 왔는데,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을 들이대면서 원고적 기억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은 판례는 거기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환경 관련 소송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주장하면서 원고적 기억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은 각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는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 가지고는 원고적 기억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헌법상의 기본권이 구체화된 법률상의 이익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차원에서 그럼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률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법규에서도 원고적 기억을 도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절차법규가 있잖아요. 국책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원고적 기억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새만금 사업에 관한 사건에서 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의 근거에서 원고적 기억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절차법규에서 원고적 기억을 도출한 사례가 있고, 이거는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고적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행정법규가 공익을 보호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그죠? 공익을 보호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처분의 상대방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고적 기억이 있다. 논리의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원고적 기억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인데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가 돼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죠. 실제에 있어서. 자, 그럼 거기에 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몇 년 엄청 오래 했죠. 여러분들 선배들로부터. 근데 항상 처음부터 여러분들 선배를 제가 처음 만난 날부터 했던 사례를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다. 제가 하는 사례들은 다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조금 비틀어서 또는 단순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성북구라고 치자고요. 성북구의 한쪽 귀퉁이에 어떤 사람이요, 도남동이라는 데에서 도남탕을 하고 싶어요. 목욕탕을 하고 싶습니다. A라는 사람이요, 성북구청장에게, 그죠? 목욕탕 영업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을 했더니만 성북구청장이 목욕탕 영업 허가를 내주면은 A와 성북구청장 사이에 법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성북구청장이 목욕탕 영업 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원고가 될까요? A가 원고가 되겠죠. 원고가 되고 성북구청장이 피고가 되겠죠.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목욕탕 영업 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적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일은? 예? 상대방 이론이죠. 무조건 있는 거죠. 거부 처분의 상대방이잖아요. 지금은 논리가, 제가 상대방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논리가 단축이 되잖아요. 사고가 단축이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상대방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드렸다라면은 맨 먼저 해야 되는 스텝이 뭐예요? 범죄성 이익을 따질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스텝은 목욕탕 영업 허가에 관한 법률을 찾아봐야겠죠. 그렇잖아요. 법률 조항을 찾아봐야 되잖아. 그 법률 조항이 공중위생법이라는 법이에요. 그 법에 읽어보면은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뭐 이런 거는 다 내주면은 A한테 뭐가 보장이 됩니까? 영업의 자유,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익을 보호하는 거죠.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A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들어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 거잖아요. 이렇게 찾아 나가야 돼요. 상대방 이론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이 안암동에 안암사우나를 개설했어요. 성북구청장이 여기도 허가를 내주고요. 여기도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A가요, 안암사우나가 없었을 때는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암사우나가 허가가 나면서 이제는 적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A가 자기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성북구청장의 안암사우나에 대한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의 처분의 상대방은 A예요, B예요? A예요, B예요? B죠. 그러면은 상대방 이론이 적용 안 되죠. 이제부터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스텝이 뭐예요? 법률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공중위생법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읽어서 이 성북구에서는 A만 목욕탕을 할 수 있는 취지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있으면은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없겠죠? 그러면은 A는 성북구청장이 B에 대한 목욕탕 영업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없다가 돼요. 자, 이번에는 A가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죠? 그죠? 고대에서 연대까지 가는 그죠? 좀 칙칙한 학교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공부 좀 더 해야지 우리 학교로 올 수 있는데 아쉽죠? 그 학교를 다니는 시내버스 333이 있다고 치자고요. 333을 A가 그죠? 서울특별시장한테 시내버스 333에 관한 면허, 버스 운송 면허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장이 거부했어요. 자, A에게 원고 적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처분의 상대방은 거의 원고 적격이 있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 이론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라고 하면 뭘 찾아봐야 돼요? 버스 운송 사업 면허에 관한 법률이 있겠죠? 여객 운수 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여객 운수 사업법에서 면허에 관한 규정을 잘 읽어보면, 뭐 읽어보나 많아죠. 잘 읽어보면은 A의 권리가 보호되는지 안 보호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면허를 내주면은 A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실현이 되는 거고, 그죠? 안 되면은 위법하게 A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원고 적격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A가 고대에서 연대까지 열심히 이제 333을 운영을 했어요. 시내버스 333. 그랬더니만 시내버스 999가 B라는 사람이 시내버스 999를 하겠다고 서울특별시장한테 면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장이 Why not? 왜 안 돼? 하고서 내줬어요. 경쟁이 있으면 뭐 요금도 서비스도 좋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시내버스 999의 노선 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노선 면허를 또 내줬어요. 그래서 A가 서울특별시장의 B에 대한 버스 운송 면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뻔하죠? 답은? 이쪽에서 없었으니까 이쪽에서 있는 거 물어보겠죠? 네, 있죠. 왜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왜 있는지가. 여객운수사업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1노선 1회사주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노선에는 하나의 회사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셔요. 왜 그런 규정이 있겠어요? 뭔가 공익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노선에 하나의 회사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취지는 뭐예요? A의 이익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1노선 1회사주의를 어겨서 B에게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줬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됐겠느냐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요 시장과 요 시장의 차이가 뭐예요? 경제학을 조금, 경제 원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미시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장의 보완의 문제죠. 시장의 보완의 문제입니다. 요거는요, 시장 실패의 문제죠. 허가라는 게 있죠. 허가에는 그 허가 조건들이 있어서, 그죠? 원래는 허가는 뭐예요? 기본권적인 것들이잖아요. 원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허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 소비자의 정보 부족 때문에 이 올바른 소비 시장 형성이 안 돼서 시장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가라는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경제행정법적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로스쿨 시장, 변호사 시장, 의사 시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면, 그죠? 아무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야죠, 원래는. 그렇지만 돌팔이 의사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알 수가 없죠. 얘가 의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허 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시장이 완전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게 허가죠, 허가. 그러니까 허들을 넘으면 누구나 다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허가에 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쪽은 뭐예요? 이른바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이죠. 자, 고대에서 연대까지 가는 노선이 종로를 관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선이 황금 노선이 돼서, 그죠? 황금 노선이 돼서 만약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다가 내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모든 버스 운송 사업자들은 고대에서 연대까지 가는 시장에 마구마구 투입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상계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모래내라고 하는데 옛날에 모래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남과자동이죠. 남과자동. 지금 뭐 모래내나 상계동이 아파트 숲이고 뭐 좋은 주거 지역이지만은 제가 대학교 들어올 때는 즉 87년까지만 하더라도요. 87년까지만 하더라도 상계동은 판자촌이었어요. 상계동은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싶죠. 왜? 88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88 올림픽 때 외국인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하여간 외국인들한테 보기 안 좋다고 다 철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그 상계동에 살게 된 연유들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재밌게 말씀을 드릴 텐데 상계동에 살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빈민사의 일부인데 자, 만약에 이 버스가요 상계동까지 가야 되는데 다 질척질척하고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한데 안 가죠.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인 시장 참여자라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계동에 사는 주민은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상계동에 사는데 택시 타고 다녀야 되죠. 이러면 문제잖아요. 네. 이런 시장의 실패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선을 이렇게 잡는 거죠. 상계동에서 고대를 거쳐서 연대로 가서 모래내로 가는 노선을 황금 노선을 주는 대신에 모래내까지 가야 되고 상계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금도 일률적으로 정하죠. 이렇게 하는 게 행정법적인 수단으로는 특허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가하고 특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허가는 경제행정법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경제행정법적 차원에서 보면 특히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 보면 허가는 뭐죠? 기속적인 거죠. 그리고 시장을 보완하는 보완제죠. 특허는 재량적이죠. 그리고 시장 실패에서의 정부의 개입 문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반드시 허가냐 특허냐 이거에 의해서 갈라지는 건 아니고요. 98페이지 보시면은 적정 배치 기준이나 우리는 법학하는 입장이니까 법률 조항을 잘 읽어보면은 왜 법률 조항에 적정 배치 조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급 조절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존 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읽히고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소송 기존 업자가 신규 참여자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신규 참여자에 대한 참여 저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소송을 경업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경업자 소송. 여기서 아까 이제 목욕탕 사례를 들었는데 이거는 1970년대 판례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욕탕을 하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신고업이에요, 신고.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신고 오해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신고업입니다, 지금은. 이게 경업자 소송이고요. 그 경업자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사례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교재에 있으니까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06페이지로 보시면은 106페이지를 보시면은 경원자 소송입니다. 경원자 소송. 자, 경원자 소송이라 함은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에서 행정청이 수인의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만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심사 잘못 등으로 순위가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인허가 등이 되지 않고 타인에 대하여 인허가 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복잡하죠.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뭐 어업 면허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업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쌍끌이, 뭐 저인망어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몇몇 어업은 그 무한정 아무나 다 어업에 종사하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족 고갈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바다를요, 섹터를 나눠요. 어장구역이라고 합니다. 섹터로 나눠서 그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면허 받은 업 면허자의 숫자를 조절을 해서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A라는 섹터 안에 지금 한 명의 TO가 새로 생겼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하나만 이제 면허를 하나가 이제 비어서 하나의 면허를 지금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 경쟁자들이 있겠죠? 그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행정청이 있고요. A라는 사람이 예컨대 뭐 90점을 받았다고 치고요. 뭐 점수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판례 사안을 비튼 겁니다. B라는 사람은 80점을 받았어요. C라는 사람은 35점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40점 이상 받아야 돼요. 그죠? 꽈락이 40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은 점수네요. 여러분들하고도 관련되는 점수죠. 여러분들이 담당 공무원이라면은 누구한테 면허를 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면허를 주고 싶어요? A한테 주고 싶겠죠? 네. 근데 면허 주기 전에 우선순위를 먼저 줬습니다. 우선순위. A한테 우선순위를 줬죠. 그 다음 B하고 C는 우선순위가 탈락된 거네요. 그죠? 요거를 행정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죠? 확약이라고 부릅니다. 확약. 확약 상태에서는 아직 B가 면허가 거부된 게 아니죠. 그러면 확약 상태에서는 B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안 되는 거지. C는요? 제기할 수 있겠죠. 완전히 탈락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C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원자 소송하고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가 강의다. 자, 예상대로 A에게 면허가 부여가 됐고요. 그럼 B는 뭘 받았겠어요? 거부 처분을 받았겠죠? 쉽죠? 그죠? B가
행정청을 상대로 자기의 면허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있죠? 상대방이로. 지금 그거 묻고 싶은 게 아니죠? 굳이 B가, 그죠? 행정청이 A에 대한 면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상대방 이론을 떠난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B가 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죠. 자, B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C는 법률상 이익이 없죠. 자, 이거는 지금 상대평가잖아요. 하나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평가예요. 누구나 40점만 넘으면은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안하고 다른 사안입니다. 누구나 40점만 넘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B가 40점을 못 받았어요. 35점을 받았고 A가 90점을 받아서 면허를 받았어요. 근데 B가 굳이 A에 대한 면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적격 있다 없다? 없다죠. A의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해서 지가 뭐 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는 절대평가제니까 35점을 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감 잡았죠. 이렇게 상대평가 하나만 또는 뭐 몇몇만 이런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는 커트라인이 있는 이런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네요. 상대방의 허가가 나에 대해서 불허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원자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 첫 번째 뭐예요? 절대평가인 경우. 안 된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이 배제돼 있다. 예컨대 내가 뭐 꽈락을 맞았다라든지. 그죠? 이러면은 제3자에 대한 소송은 경원자 소송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주민 소송인데 예를 들어서요. (108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판례가 굉장히 연탄공장 사건이라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웃하는 토지예요. 이웃하는 토지인데 자, A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근데 B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공장을 져가지고, 그죠? 연탄 공장을 졌습니다. 근데 B는 이 연탄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또는 공장 뭐 설립에 관한 어떤 법률들을 다 잘 지켰어요. 지켜서 공장을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분진들이 마구 날라와가지고 A가 못 살겠어요. 이러면은 이 A가 연탄공장 설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부정적이겠죠.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축에 관한 요건을 다 갖춰서 줬는데, 그죠?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률의 취지잖아요. 법률의 취지에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취지에 대한 해석 문제라서
과거보다는 좀 더 완화돼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률상 이익의 상대와 경향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제시가 되는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보시면 이 도시계획법이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건축법만 적용된 게 아니라 도시계획법, 지금으로 치면은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적용된 사례였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주거지역,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토계획법상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거주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지정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장 설립 허가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 주거지역을 만든 취지가 뭐냐라는 거지. 거기에서 A의 법률상 이익을 도출한 A가 맞죠? 그런 판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아니면은 이거는 좀 쉽진 않죠. 원고적격 인정받기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사례하고 부정된 사례, 이거는 일률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113페이지로 가면은 환경 관련 소송이 나옵니다. 이것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되새김질하면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은 이른바 뭐죠? 환경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좀 다르잖아요. 법률에 의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유권적 기본권은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자유권적 기본권에 의한 방어권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환경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상의 어떤 구체화 작업이 없으면 직접 법률적 차원의 권리가 도출된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권,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만 가지고 원고적격을 주장하면은 받아들여 준다고 그랬습니까? 안 받아준다고 그랬습니까?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안 받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지식이.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지도죠? 운영도 하고 독도가 너무 좀 과장됐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군산이고 여기가 김제고, 그죠? 여기가 전주다. 그래서 만경강, 동진강, 이게 어느 게 만경강인가? 이게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만경강, 동진강이 이제 흘러서 여기서 합류를 하는데 이렇게 움푹 파였는데 만인데 여기를 확 막았어요. 이걸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새만금 사업이라고 그랬죠. 새만금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새만금 사업에는 여러 가지 면허나 허가들이 필요하겠죠. 행정법적으로. 그죠? 뭐 예컨대 뭐 공유수면 매립 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허가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공유수면 매립 허가로 하나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이 사업을 누가 했어요? 한국농촌공사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줬겠죠. 그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열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화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새만금 사업을 한다고. 그죠? 왜? 환경론자들이 많이 화를 냈죠. 자, 그런데 이 환경론자들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국논총공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상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또는 침해하리라고 우려된다 라고 하면서 원고 적격을 주장하면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하가 됩니다. 자, 그럼 뭘 갖고 원고 적격을 도출해서 이 소송이 성립이 됐느냐는 게 궁금증이죠. 그죠? 일단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매립 면허에 관한 근거 법률은 무슨 법이겠어요? 뭐 공유수면 뭐 관리에 관한 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원고 적격이 도출되지 않죠. 환경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거고. 그럼 어디에서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은요? 대형 국책 사업은 환경과의 조화가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형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만 하는 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환경 영향 평가법이라고 그래요. 약칭으로요. 그래서 섹터가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이라고 그래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이 되고 그 환경 영향 설정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입니다. 사실상 추정이에요.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추정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요. 영향권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도 환경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환경상 영향을 받으리라고 증명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런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추정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영향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향권에 관한 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영향권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스스로 환경상 영향을 받으리라고 증명되면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환경영향평가법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니죠. 처분의 절차 법률이잖아요. 처분의 절차 법률에서 원고 적격이 도출됐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한 얘기들로서, 그죠? 마이너한 얘기들로서 거기에 거주하거나 하는 사람만 원고 적격이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받게 되는데, 단지 그냥 주소만 뒀다 거기에 뭐 이렇게 되면은 환경상 영향이니까요. 환경상 이익이니까요.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증명이 되느냐? 이것도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뭐예요? 낙동강이잖아요. 자, 여기 어떤 부산 주민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부산 주민인데 여기에 물금 취수장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물을 받아서, 수돗물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근데 이게 뭐 엄청 멀리 떨어져 있을 테니, 그죠?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염색 공장을 졌어요. 염색 공장을 져서 이게 막 물금 취수장으로 폐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증명되는 거죠. 증명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한 쟁점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자연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영향권 내냐 아니냐 뭐가 있느냐?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로 가시면 환경정책 기본 법령상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지역이 있고,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의 뭐 안전거리, 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 영상의 간접 영향권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납골당 설치에 관한 조례상의 제한거리인데, 요거는 이제 법률이 아니라 조례에서 도출됐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광산 개발로 인해서 재산상 환경상 이익이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또 원고 적격이 있는 거고요.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에요. 자,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이나 건물 철거 명령 등의 일신 전속적이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속인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그죠? 일신 전속적이지 않으면은요. 일신 전속적이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여러분들 되게 아쉽겠지만 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뒤늦게 와요?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나를 대신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죠. 일신전속적이잖아요. 자동차 운전면허는 일신전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 적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으로서는. 예컨대 지금은 이제 각하면 되는데요. 예컨대 내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송 계속 중이에요. 소송 계속 중인데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이어가면 소송 수계를 하겠다고 나서면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소송 종료 선언을 해야 돼. 소송 종료 선언. 이거는 뭐 민사소송법에도 나오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신전속적인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일신전속적이지 않으면은 상속인한테 원고 적격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민법의 상속순위하고 다르게 상속순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는 주의를 요한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체와 그 구성원입니다. 단체와 그 구성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A라는 주류 회사가 있어요. 주류 회사가 있는데 국세청장이 주류면허는 국세청장이 줍니다. 신기하게도요. 왜냐면 주세 때문에 그래요. 주류면허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주류 회사는 99.99% 뭐로 귀결이 돼요? 파산하겠죠? 그렇잖아요. 주류회사가 술을 못 만들면 파산이지 뭐. 그렇잖아요. A의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도 있고요. 주주가 A 회사가 망하면 주류면허가 취소가 되면 나도 파산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나 이사가 국세청장의 A에 대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이건 반사적일까요? 법률상일까요? 반사적이겠죠? 그죠? 반사적으로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또는 법인의 주주나 이사는 99% 원고 적격이 없답니다. 근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잡해요. 해당 처분으로 인해서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었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 청산되는 후속 절차도 처분 당시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후속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그 법인이 종전에 행했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두 번째,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등 주주의 지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그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존하는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IMF 때의 그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그런 판례들입니다. 첫 번째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IMF 때요. IMF를 극복하는 정확하게는 IMF 때라는 게 좀 웃기긴 하죠. IMF 경제 위기 상황이죠. 뭐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다 금융 부실의 문제잖아요. 금융 부실의 문제인데 예컨대 이렇게 해요. 자, A라는 금융회사가 여기서는 보험회사입니다. 금융회사가 부실화돼요. 부실화되면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냥 파산해야지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참여도 자유로워야 되고, 그죠? 퇴출도 자유로워야지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룡화된 금융기관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파산시켜버리면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작은 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나라를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반자본주의적이긴 하지만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스탠다드한 수법이 뭐냐면은 자, A 금융회사가 지금 부실화가 됐어요. 근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당국에서 A에게요 감자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A에 있는 주식을 소각하라고 해요. 대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라고 보통 명령을 합니다. 대주주 누가 낼까요? 대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은 주주에 대해서 명령한 거예요? A 회사에 대해서 명령한 거예요? A 회사에 대해서 명령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주식이 없어졌잖아요. 그 주식에 대해서 누가 출제를 하느냐면은 예금보험공사라는 그 공기업이 있어요. 알죠?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감자된 만큼 출자를 해요. 그리고 관선이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이제 최대의 주주는 예금보험공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사진도 다 자르고 새로운 관선이사들이 선임이 되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해가지고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파는 거죠. 팔아가지고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국고에 넣는 거죠. 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처분은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감자 처분의 상대방은 A 금융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자, A 금융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갑이라고 치자고요. 갑의 주식이 소각이 됐죠. 맞죠? 그러면 소송은 아까 논리대로라면 갑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률상 이익이 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면은 갑으로서는 A 금융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감자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줘야 되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주는 판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일입니다. 그 밖의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로 가면은 124페이지로 가면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입니다. 뭐 무효등 확인 소송에 관해서는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이미 설명한 그대로의 법리가 적용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 원고 적격이 있는 게 아니죠.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죠. 그 신청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조금 이따가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